날씨가 썩 좋지 않은데 참 여기 벽을 보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참 표정이 갖가지로 참 다양하시네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예, 저렇게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저 때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기라성 같은 우리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고, 자, 여러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끈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 화끈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다면 여러분들 많이 가셨을 것 같은 참 서초동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떤 분들 중에는 왜 정말 매일 SNS 합니다만 하면서 매일 해요 하고 요즘에 이제 경제, 남북관계, 외교 안보관계 이런 얘기도 좀 하기 때문에 사흘에 한 번 꼴 정도로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 중에는 왜 잠수 탔냐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잠수 안 탔는데 과거 만침 야당할 때 제가 19대에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늘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왔었고 그 국정농단 사태의 촉발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해보하는 그 촉발이랄까 했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2016년 10월 아마 24일 날 태블릿 PC가 터졌는데 JTBC에 그러고 나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또 탄핵 소추가 되기 전 꽤 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그 정문 앞에서 농성을 우병우 구속 수사 그걸 내걸고 농성을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때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대표님도 오시고 추미애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태 그 해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제 칼의 예리함이 무뎌진 거 아니냐 그런 불만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 못하고 뺏겨서 말 그대로 국정농단의 이 수위가 한참 최고조에 달했죠. 10월 24일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한 날입니다. 그 연설의 첫 발언은 개헌을 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그 국회 의사당 본청 현관 앞에 경찰버스 3대가 쫙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참 씩씩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강기정 의원께서 그분은 청와대를 들어가셔도 여전히 씩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기정 의원이 나오다가 이제 박근혜 가고 근데 아직 경찰 버스가 빠지기 전에 그 경찰 버스 타이어를 발로 찼습니다. 타이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성질을 이렇게 부리는지 제가 그거 바로 뒤에 있었는데 경찰 하나가 다쳤죠. 누구 소행이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와 제 집권 이후에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참 대중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적폐청산
기. 그래서 한때 대통령 지지율이 70%, 80%에 가까웠던 때. 그리고 뭐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조국 대전 이전의 사태로 또 복원되는 이때. 지금 이때와 야당할 때 국정농단 파헤쳐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제대로 파헤치고 역사의 법정에 세워라 라고 할 때는 시간도 달라졌지만 상황과 조건들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조건이라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2주에 한번 격주로 나가다가 내일이 이제 그날이 오는데, 내일 질문 중에 유시민 우리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의 대구 어제인가요? 대구에서 했던 그 대중 강연, 그것에 대한 뭐 여야 의원 저하고 이제 야당 의원 분하고 그 질문이 있습니다. 시원하기는 어떠세요? 유시민 이사장님 하시는 게 시원하시죠? 네. 예. 근데 막 크게 합창을 하듯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네요. 시원해요. 두 분 그러세요. 시원하세요? 네. 예.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시원함을 느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 강옥천 이사님이 아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섭외를 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내 입에서 답을 듣고 싶으면 제가 여기 나가기가 좀 거시기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러분들 안다시피 저하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친하냐? 술 먹었겠네. 예? 술은 먹었겠어요. 술 먹었죠, 당연히.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술은 먹긴 먹었는데 언제 먹었냐 하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첫 해서 우리 23기 동기 중에 그래도 쓸만한 국회의원이 나왔다고. 아니지,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3기 국회의원 중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많아요. 조윤선, 그리고 강용석, 주광덕,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뭐 기타 등등, 또 유명한 분들 중에 이정열 판사, 저 가장 가까운 형 동생 하는 사이고, 또 돌아가신 분이 있죠. 경남에서 잠깐 한번 국회의원 했다가 조질래 의원님이라고 돌아가셨죠. 그분도 저쪽 의원님이신데, 제가 첫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마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장검사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동기들, 서초동에 있는 판검사 동기들이 저 국회의원 됐다고, 이제 동기니까 술자리를 만들었는데, 아마 와서 이건 뭐 꽤 지금도 회자되는 얘기긴 한데 한마디 안 하고 폭탄주 이렇게 한잔하고 말 없이 그냥 간 게 전부예요. 술 먹는 게 유일합니다. 그럼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못 친한 거예요. 술로 먹는 걸 판단하는군요. 술 한 번도 안 먹어도 친한 사람이 있는데. 예, 맞죠. 예, 그걸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몇 번 대화를 나눠봤냐? 아마 그때가 서로, 저는 판사의 길을 걸었고 그분은 검사의 길을 걸었으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94년도 임관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흘렀으니까 22년 그런가요? 28년 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저희 계신 노무현 대통령 후보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 화가 난 일이 하나 있었죠. 10월 18일 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그분은 지금 친해진 분이고 우리 당에 또 중요한 당직을 맡았던 분이니까 뭐 그분 실명을 얘기하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표 내고 대통령 도우러 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청와대에 민정 2비서관
직을 받았어요. 그 직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민정수석하면서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을 때였어요. 박범계 판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없는 직제, 원래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뭐 사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렇게 있는데 민정 2비서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사실상 만든 셈인데 그 민정 2비서관 직제는 뭐냐면 권력기관을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이 말 그대로 디자이너, 그죠? 정보를 수집해서 뭐 하명 수사, 옛날에 있었던 말들입니다. 하명 수사를 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사정비서관의 역할이고, 권력기관 개혁,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개혁을, 제도 개혁을 맡으라고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서 대통령께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때는 민정 2비서관이 사정비서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 2비서관, 제가 했던 본래의 그 기능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9월 달에는 법무비서관을 옮겨가지고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12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꽤 요란한 직을 했었어요. 시끄러운 직,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묘직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때도 윤석열 검사는 저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검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 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삼았던 사람이고, 왜?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검사들하고 국정원에 간부하는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사실은 저분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놀지 마라.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않는 것. 대통령이 권력기관장, 즉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이렇게 권력기관의 장과 놀지 않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저 계신 노무현 대통령. 놀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초를 겪었지. 고초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저분이 운명하신 결정적 계기도 사실은 저분이 임명했던 2007년 말인가? 임기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저분이 임명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당연히 갈릴 줄 알았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짓은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하네. 무슨 뭐 손을 어떻게 비볐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리 보존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인규 중수부장에 의한 그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놀아주지 않아서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진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놉시다, 뭐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특수부장인가 뭐 꽤 중요한 보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수이과장인가 뭐 그랬습니다. 전화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분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쓸만한 꽤 괜찮은 검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때 저하고 만났던 검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개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무부의 요직에 있는 검사들이나 또 대검에 있는 검사들 중에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이제 꼬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어떻게 꼬시느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문재인 민정수석께서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다 똑같아요. 놀아주지 않는 거에서 굳혀 더 나가가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엄폐하는 그것을 봐주는 소위 검찰과 권력 간의 유착, 그걸 깨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검찰개혁의 알파의 오메가였어요. 그런 박범계 실무관이니까 비서관을 검찰의 주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꼬시기 위해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려 했던 건 당연한 거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그랬죠. 설득을. 그래가지고 나온 게 2003년에 소위 사법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주로 이때는 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개혁이 주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찰개혁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사법개혁은 우리 역사에서 꽤 많은 뭐 YS 때 세계화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법개혁 이런 얘기들 했지만 사법개혁위원회를 대법원 안에 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대법원 안에 둬서 법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자. 그 개혁이라는 거에서 떠밀려서 개혁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해서 개혁의 주체로 세우면 적어도 과거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개혁과제 10가지 중에 너댓까지는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고 그 설계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어떤 때는 웃었다 어떤 때는 울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영장실질심사제에 의한 영장전담판사제 뭐 이런 것들 실질심사 또 법원에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한 조서가 중심이 되는 재판이 아니고 법정 안에 가서 그때 가서 비로소 진위 여부를 다투는 소위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사법시험만 합격하고 사법연수만 나면 무조건 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경력을 좀 가져야지 판사가 되는 법조 일원화 그리고 뭐 여긴 관악구죠. 예, 여기에 여기가 오신환 의원 지역구인가요? 네. 또 그 양반은 마치 사법시험만 다시 부활하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법시험이란 제도가 저도 사법시험의 소산이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사법시험의 소산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법시험의 소산이지만 이 사법시험으로 이 한 건으로 발탁을 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2년 동안에 국가가 월급까지 줘가면서 사법 관료를 양성하는 2년의 시스템 그 안에서 판사로 나갈 사람은 일부 판사로 나가고 검사로 나갈 사람 일부 나가고 변호사로 나갈 사람 일부 나가는데 어떻든 동조 동거야. 같은 할아버지 같은 뿌리다. 예,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판사로 갔든 검사로 갔든 변호사로 갔든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예, 이것이 국민들의 비판이었습니다. 동조 동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전관예우라든지 또는 동기생을 봐준다든지 또는 재판이 휜다든지 수사가 진짜 뱀 꼬리 마냥 유야무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 원인 중에 그것도 한 원인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분도 하시고 이분도 하시고 저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로스쿨이 좋겠다. 로스쿨이 좋겠다. 예. 로스쿨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오로지 법선만을 드립다 파는 인간의 교양과 가치, 인문학의 지향, 인류 보편에 타당한 원리 원칙들, 문명들, 예? 그리고 예술의 귀중함, 과학의 어떤 새로움 이런 것들을 넓게 배웠던 사람들이 배웠던 그런 기본 지식하에 판검사가 되는 것이 훨씬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완전하냐? 정말 국민들이 일만의 의혹 없이 소위 스카이 로스쿨 있잖아요. 로스쿨도 초기와 달리 지금은 서울에 있는 스카이 또 서울에 소재하는 로스쿨, 지방에 소재하는 로스쿨, 지방에서도 다 층위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어떤 로스쿨은 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가 채 안 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생각들 한 거예요. 예, 했는데 자 다시 윤석열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 정도로의 사이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 윤석열 검사가 우리 정부 때도 세게 칼을 휘두른 때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세게 칼을 휘두른 때도 있었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당연히 세게 칼을 휘둘려. 지금도 세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예. 이게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죠. 근데 언제 제가 윤석열 검사를 동기라는 개념을 넘어서 검사로서 평가를 했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심리전단에 의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고발했던 당사자가 누구냐? 저입니다. 예, 제가 그 당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률위원회의 부위원장 되는 변호사님들 너댓 분, 대여섯 분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는 약간 안 했으면 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 2014년이면 여러분 박근혜 임기 2년 차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 JTBC 8시 뉴스가 태블릿 PC가 터지기 직전까지 박근혜 그날 오전 10시 박근혜의 행차는, 박근혜의 말은 정말로 아직도 위세가 등등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렇으니까 그 국회 앞에다, 국회 본청 그 현관 앞에다가 그 경찰버스 3대를 세워놓을 정도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물며 2014년도에 박근혜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사를 한다는 것, 국정원을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 중에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들이니까, 그러나 조금 한번 가여서 합시다. 조금 표현도 좀 부드럽게 합시다. 법률 적용도 조금 이건 너무 심하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 그 중에 제일 큰 쟁점이 됐던 것은 뭐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선거법 위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예. 2012년도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2.8%인가 뭐 3.2%인가로 졌던 그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의율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수사를 누군가 하더라니까요. 누가 했습니까? 누군가 하더라고요. 예.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국정감사가 벌어졌는데 그날 아침에 윤석열 이 수사팀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주지청.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 고검 국정감사였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이 그날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예, 10시가 시작되기 딱 10분 전에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여기도 맡아 가셨네요. 드디어 윤석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왔어요. 그 앞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아까없이, 그리고 서울 동서남북의정부까지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수십 명이 앉아있는 데서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증언이. 근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뒷순이었습니다.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드리는 말씀.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당시 조영문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국정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얻느냐 마느냐, 얻고 했느냐 안 얻고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국정원장의,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알려주고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 국가 안보를 위해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정원장이 바로 수사에 개입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사단이 난 겁니다. 예. 근데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압수수색하는 것도 반대했고 기소하는 것도 반대했다라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쭉 내 앞에 계셨던 우리 당의 다른 의원님들 또 반대당의 의원님들이 주로 왈가왈부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오전이 지나가지고 법사위원 제가 거의 말미 순서가 됐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윤석열 지검장의 오전 내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났죠. 수근수근거리고. 근데 기자들이 듣고 싶은 거 뭐예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냐 안 했다는 얘기냐 이거였어요. 이걸 듣고 싶어 했습니다. 꼬다리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답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딱 나왔습니다.